이제 이제 나가라. 너가 임신이 없지만 이런 데에 있겠니?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Now please leave. 언니 이제 나가주세요. 이 아이 오빠 아이예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결혼 12년 차 나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댁앞을 지나쳐 출근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다. 남편이 결혼 직후 그렇게 정한 거였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지.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혼이었고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 결혼 1년 차까지는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했다.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내 배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요새 애들은 계획적으로 낳는다며?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2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병원은 다녀봤어? 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래? 아직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었다. 병원에선 분명 말했다. 남편의 정자 수치가 현저히 낮고 운동성도 거의 없다고.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시도해야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병원복도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대. 아무 이상 없대. 그런데 왜 임신이 안 되지? 내가 좀 안 좋은가 봐.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나를 마주보지 못했고 밤에도 등을 돌렸다. 이 비밀을 평생 지키기로. 3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건강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말끝을 흐리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마르잖아. 살도 좀 찌우고 몸 관리 좀 해. 애 낳을 몸을 만들어야지. 네, 어머니. 한약이라도 먹어봐. 내가 아는 한의원 있는데 거기 가면. 나는 그렇게 한의원도 다녔고 민간요법도 해봤고 기도원까지 갔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정말 병원에선 이상 없대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정밀 검사 같은 거 해봤어요? 응, 다 해봤어. 오빠는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엄마. 요즘은 남자도 검사 받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저렇게 원하시니 빨리 가져야겠다. 시험관이라도 해보자. 응, 알았어. 병원 가볼게. 남편은 점점 나랑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다. 5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일상이 됐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차라리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남편은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그 시절 내 하루는 이랬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출근 전에 시어머니 댁에 들러 반찬을 갖다 드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시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이 들었다. 주말엔 시댁에 가서 청소를 도왔고 명절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다. 이 나물은 너무 짜.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쓰지 마. 나는 그저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였고,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다는 걸. 7년 차 어느 날 남편의 전화기에서 카톡 소리가 울렸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멈췄다.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물었다. 수진이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회사 후배. 후배가 오빠라고 불러. 그냥 친하게 지내서. 보고 싶다는데?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남편의 비밀을 지키고 내 몸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만나고 있었어? 응. 얼마나? 6개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수진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는 뭘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나에게서. 나는 그날 이후로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결혼하면서 모든 걸 이 집에 쏟아부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취미도 없었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엔 겨우 몇백만 원뿐이었다. 그런데 그건 시어머니가 아는 통장이었다. 사실 나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다. 정확히는 5천만 원.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사회초년생 때 악착같이 아낀 돈, 결혼할 때 비자금으로 남편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 돈은 내 마지막 탈출구였다. 8년 차 남편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몰아세웠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게 다 내 탓이야.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애를 낳았으면 그러겠어? 애가 있으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게 돼 있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듣기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뒤로 누군가 따라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배가 불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자는 나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오빠 아기를 임신했어요. 세상이 멈췄다.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상황이 뭐긴요. 전 임신 6개월이에요. 오빠 아기요. 뭐? 그리고 이제 오빠랑 정식으로 결혼하려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혼해 주셔야죠. 나는 웃음이 났다. 아니, 웃음이 나와야 정상인데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오빠는 언니랑 안 맞아요. 그리고 애도 없잖아요. 근데 전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누가 오빠한테 더 맞는 사람인지 뻔하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수진도 함께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혼 서류 작성해. 네. 이제 끝이야. 넌 우리 집안에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수진이는 아기를 가졌어. 우리 손주를. 그러니까 비켜줘.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저는. 뭐, 억울해? 너도 애를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아들 붙잡고 있었던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재산 분할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너 벌어온 게 뭐 있어? 이 집도 우리 아들 명의고 차도 우리가 사준 거야. 내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는 내 옷까지만 챙겨서 나가. 이번 주 안으로. 수지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 언니 방 잘 쓸게요. 나는 그날 밤 짐을 쌌다.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내 서류들. 그게 전부였다. 12년을 살았던 집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내가 닦았던 마루, 내가 키웠던 화분, 내가 골라붙였던 벽지. 모든 게 내 흔적이었는데 이제 다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와 살 거였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월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제대로 없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 하지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니면 나를 위해?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대학 시절 선배에게 전화를 했다. 정민 선배. 학교 다닐 때 컴퓨터 공학과에서 유명한 괴짜였다.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주식 차트를 보던 사람. 다들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나는 가끔 밥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이 왔다. 후배, 요즘 어때? 하는 안부 정도. 그리고 10년 전 그가 이런 말을 했었다. 후배, 여유 자금 있으면 주식 좀 해봐. 내가 괜찮은 종목 하나 알려줄게. 근데 이거 장기로 가야 해. 나는 그때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비밀 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을 그 종목에 넣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었다. 지금 선배가 계좌는 봤냐고 물었다. 아니요, 사느라 바빠서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바보 확인해봐. 계좌를 확인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잔고 20억? 손이 떨렸다. 나는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다. 정말로 20억이 넘는 돈이 내 계좌에 있었다. 나는 급히 정민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이거 진짜예요? 진짜지. 내가 말했잖아. 그 회사 기술력 좋다고. 근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구나. 대단한데?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좀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후배.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었어? 목소리가 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울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 나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24평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다. 가구도 하나씩 샀다. 침대, 책상, 소파, 모두 내 취향대로. 그리고 회사도 옮겼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물었다. 이직 사유가 뭔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서류 법원에 제출했어. 다음 주에 조정 기일 있으니까 꼭 나와. 조정 기일 날 나는 법원에 갔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함께 있었다. 수진의 배는 더 불러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합의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져갈 건 없어요. 판사가 나를 쳐다봤다. 본인 의견은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져갈 것 없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다만 이 서류는 제출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이건 병원 진단서네요. 네. 결혼 초기에 받은 불임 검사 결과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남편은 불임입니다. 정자 수치가 현저히 낮고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결혼 내내 숨겨왔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원을 나올 때 뒤에서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가 불임이라고? 그럼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수진아, 진정해.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햇빛이 따뜻했다. 한 달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내 아이 아니래. 수진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거였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이제 당신에게 미련 없어. 나는 답장을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끝내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입원했어. 그리고 오빠도 회사 그만뒀대. 언니 미안해.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했다.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새 회사에서 일하며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운동도 하고 주말엔 혼자 영화도 보러 갔다.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정민 선배였다. 후배, 여기서 뭐해? 아, 선배. 책 읽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네.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넌 내 인생 살면 돼.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선배는 웃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주식은 계속하고 있어? 응. 선배 말대로 장기로 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돈은 도구야. 근데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주식으로 번 돈 중 일부를 투자해서 조용한 골목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다. 인테리어는 내 취향대로 했고 메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했다. 손님들도 많이 늘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신우이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언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응. 이제 내 가게야. 대단해. 신우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그때 우리가 정말 언니한테 너무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오빠는 요즘 혼자 살아. 수진이랑은 완전히 끝났고 엄마도 많이 우울해 하셔. 손주 볼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우이가 말을 이었다. 언니는 원망하지 않아? 우리가 언니를 그렇게 쫓아냈는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원망했어. 근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 응. 덕분에 내가 나를 찾았으니까. 신우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잊어.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신우이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말했다. 언니 행복해 보여. 진짜로.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내가 꾸민 공간이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 책장에 꽂힌 책들, 침대 위에 포근한 이불.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행복할까? 대답은 간단했다. 응, 나는 행복해.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남편을 마주쳤다.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멈춰섰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는? 나는 글쎄, 잘 모르겠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알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했잖아.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넌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어. 그래. 나도 알아.